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단죄를 두고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통과시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내란 관련자들의 잇단 영장 기각, 그리고 이른바 만담 재판, 침대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 지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게 헌법상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위헌 시비부터 자칫 급하게 만든 특별법이 역사적 단죄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씻을 방법 찾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1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12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예천박물관 이재환 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일로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잘 막아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었죠, 사실은. 네. 고통도 많았고,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신인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으면서 척결이 안 돼서 어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잘 이겨낸 시간이 아니었나. 사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도 정말 매주 그 추운 날 광장에 나와서 탄핵을 외쳤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그런 여러 가지 열망들이 모여서 결국 탄핵이 완성이 됐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결실을 맺은 그런 1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계엄 1년이 되던 날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적절한 성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또 내란 일어나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국민들에게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적절하게 잘 그 내란 극복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민들에 대한 노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동희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내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 정리를 통해서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설명한 성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 있고, 또 특히 내란이 일어나는 그날에 1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완벽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렇게 흔들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옥중에서 계엄 1년 메시지를 냈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위헌적인 내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은, 첫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됐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게 법률 위반이죠. 또 위헌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권능이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회와 선관위거든요. 국회와 선관위의 역할이나 기능을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표결을 하려고 했을 때 해제 결의안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실탄을 소지한 정보사 군인 10여 명이 난입을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고, 그건 위헌적이죠. 그래서 그건 위헌인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정말 뭐라 그러죠? 망언이죠, 망언.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도 네. 맞지도 않고. 그 발언은 정말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초재선 의원 25명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거든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도 따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의 박형수, 김형동 의원도 함께 했는데 이 사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그런 사과라도 이루어진 것은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수이긴 하지만 25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장동익 대표나 이런 지도부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송원석 원내대표 사과에 표명을 하긴 했지만 장동익 대표가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당내 변화도 추동해내야 된다. 네. 25명이 단순히 그냥 사과 성명을 내는 것을 끝내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변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까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또는 뭐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친윤 인사였던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국정평가회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게 뭔가 변화의 기조라고 보기엔 너무 섣부를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그건 이제 아마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당의 변화를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실제 행동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 대표가 일단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그렇죠. 당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다 한들 그게 과연 맞는 거냐. 두 번째,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과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절연을. 네. 연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못 끊고 있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이 나와서 그걸 사과한다고 한들 그 진정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국민들은 신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 전에 무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시나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능성이 좀 낮아요. 현재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필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분들이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류예요. 네. 근데 이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에 상당히 큰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음.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되기가 어렵다. 그건 당내에서 의원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현재 당에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지지자들은 대부분 극우적 성향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쉽게 그게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서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지금 어렵다. 왜냐면 워낙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네.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과의 단절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는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법원에 지금도 전담재판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성폭력 전담재판부, 그다음에 특허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천 단위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다른 건 논란이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과 헌재 사무총장이 사무처장인가 이분이 추천하는 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뭐 이미 전담재판부들이 있고 내란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사건이니까 이 사건만을 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내란으로 지금 기소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도 뭐 많은 상태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네. 한 가지 예만 들으면 박원순 전 계엄사령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재판받고 있냐면 논산 지법에서 하고 있어요. 논산. 집이 논산 쪽이어서. 그러면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내란 전담재판부가 다 맡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만약에 내란 관련된 사람들 재판을 하게 되면 일관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이 사건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뭐 빠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두 추천 단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권 분립 침해다, 입법 독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입법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입법부가 하는 일을 다 입법 독재라고 해버리면 그럼 사법부가 하는 일은 다 사법 독재인가요? 그러면? 그럼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견제를 어디서 받습니까? 받는 데가 없어요, 사법부는. 네. 판사가 예를 들면 주기현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예컨대.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죠? 안 받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징계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라 하면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는 또 재판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는 지금 재판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재판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심지어는 유력한 대선 후보도 재판해야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왜 입법부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게 입법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에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제도를 통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운영에 일정 부분 견제를 하는 거죠. 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네. 그게 마치 자기들을 견제하는 게 싫다, 자기들을 간섭하는 게 싫다 그래서 그걸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법부는 어디서부터 견제를 받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그나저나 민주당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결국 사표를 냈는데요. 이 인사청탁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들 이번에 어떻게 보셨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사청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공개된 것도 더더욱 문제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인사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부적절한 문자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건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청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이런 사람 있으니까 좀 검토해 주세요라고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청탁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문제고, 특정인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또 왜 그것도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을 거기 이름을 거론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무슨 인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했고, 좀 저는 부적절하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사표를 냈지만 청탁한 문재석 의원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안고 저도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원직을 뭐 던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안도. 네. 그러나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본인이. 네.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당직을 내려놔야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김남국 비서관은 이미 이제 사퇴를 했고 사임을 했고, 본인이 문진석 의원도 저는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 아무런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3일에는 15년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15년형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청취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씨가 이번에 이제 15년형을 받은 건 3가지 범죄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통일교에서 뇌물 받은 문제, 공천 개입, 요 3가지거든요. 네. 요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또 조사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뇌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거북이나 뭐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준 거나, 또는 뭐 대통령 그 관저 공사했던 사람들, 네. 이런 많잖아요. 아직 나오는 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아직 이 재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범죄 중에 3개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15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건 때문에 또 이제 구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3건 때문에 15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다가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형이 나오면 다 합치면 훨씬 무거운 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건에 대해서만 1차 나온 거니까 네.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른 건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들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6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온 예천박물관의 큰 성과인데요. 예천박물관 이재환 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천박물관 이재환입니다. 네, 먼저 최우수 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평가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예천박물관은 어떤 평가를 받은 건가요? 네, 이번 평가는 전국 254곳의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자료 수집, 교육, 전시 실적 등 총 19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저희 박물관은 95.5점으로 경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예천박물관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박물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전문우주센터 석성령 예천 온천이 위치한 감천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녀 과거에 서해 유성영 선생도 다녀갔던 턱간천 수락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충효관으로 시작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2021년 예천박물관으로 재개관했고요. 네. 개관식에는 전국 국립박물관 가운데 보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특히 올해는 별주우전의 토끼, 거북이 등을 모티브로 만든 놀이기구와 슬라이드, 공중다리 같은 시설을 갖춘 별마당 상상 놀이터를 조성했고요. 네. 이외에도 어린 체험실, 카페, 바닥 분수, 잔디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박물관입니다.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상상 놀이터부터 뭐 카페나 바닥 분수, 잔디 광장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온 가족이 참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26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설, 한식, 단오, 추석에 진행하는 세시풍속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3시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를 진행하고 세식 음식도 맛보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지난 단오 행사에서는 그네뛰기 대회와 씨름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유치부부터 초중고 학년별 상설 프로그램이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요. 성인들 대상으로 한 강의와 토론식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네뛰기 대회, 씨름 대회부터 뭐 강의나 토론식 아카데미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들어보니까 박물관이
일종의 문화공간으로 확실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진행됐나요? 저희가 21년도 재개관 이후에 총 1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한 177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네. 보물 1건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13건, 문화유산 자료 3건 등 총 17건의 문화유산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총 12번의 기획전시와 20차례의 학술대, 73건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총 14,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34명, 기탁자 54명으로부터 약 3만여 점의 유물을 이관해서 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연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천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한다고요? 네, 저희가 내방가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그리고 한국의 태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방가사는 지난해 한국국학진흥원을 비롯한 국내 9개 기관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고요. 네. 금년 6월 국내 후보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27년도 상반기에 프랑스에서 개최될 세계기록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위치한 문종과 사도세자의 태실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에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희 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전시 교육 등의 박물관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의 내방가사와 한국의 태실이 꼭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당장 예천박물관 내일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 가면 어떤 거 만나볼 수 있나요? 지난 수요일 기탁문중 특별전 기록 역사가 되다라는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함양박씨 문중에서 기탁된 유물을 소재로 문중전을 기획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보물 46점과 도지적 문화재 41점이 선보입니다. 주요 전시물로는 6대에 걸쳐 117년까지 1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던 저상일기 저상 1호를 비롯해 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 지도인 만국전도, 그리고 당군에서부터 조선 순조까지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인 동국통지, 그리고 문중의 경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저상 1용이라는 가계부와 분재기 등 2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요. 네. 문중이 계승해온 기록과 예천에 간직한 기록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꼭 오셔서 예천의 기록문화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예천의 기록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6대에 걸쳐서 117년간 쓰인 일기인 저상 1월부터 다양한 것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예천 박물관으로 나들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천 박물관의 앞으로의 비전 들어볼까요?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박물관 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박물관은 주민들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미지를 찾으며 그것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역을 비추는 거울이자 상징이라는 뜻인데요. 예천박물관은 선조들의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열린 박물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을 통해 잘생긴 예천의 얼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천박물관이 경북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예천박물관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
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박물관 이재환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번 주죠. 이틀 전에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비상계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정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혹시 송나영 아나운서는 네. 12월 3일 밤 1년 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뭔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의아함만 가득했던 밤이거든요. 네. 이게 방금 송나영 아나운서처럼 이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어떤지조차도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때에 저는 안동에 있었는데 그 안동에 너무 고요한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계엄을 겪어봤다 보니 네. 우려를 하기도 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억들은 아마 잊히기 어려운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모든 전 국민이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할 텐데 이런 네.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가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다라고 이 국민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란의 진상규명 또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내란,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친일 쿠데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더욱 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군사력을 동원한 이 친일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 앞에서 절제를 하면서도 비상계엄 가담자 처벌은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한 날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1년을 맞아서 또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옥중 입장문이라고 하는 이 입장문을 이 본인의 이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속 중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
라고 했는데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과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요 두 부분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당하다면 현재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이 고초를 겪지 않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비상계엄의 행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의원들 간에 좀 다른 입장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장동혁 현재 이 국민의힘 대표는 3일날 역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역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네. 이 반면에 이 송원석 이 원내대표 역시 이 국민의힘의 이 주요 지도부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께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 사과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지만 여당 비판이 주였다면 네. 초재선 의원들은 단체로 사과 성명서를 냈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 25명 명의로 이 3일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송원석 원내대표보다 더 이 반성의 강도가 센데요. 이 12.3 비상계엄은 뒷담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다라고 했고 네. 이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라고 이 언급을 하면서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는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 사실상 지도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25명 의원 중에 경북 지역 의원들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이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번에 25명 가운데 이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넓혀보면 이 대구 달서구 병의 권영진 의원, 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 이 포항 남구 울릉의 이상희 의원,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의원 25명 중에 4명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에 함께 동참을 한 겁니다. 네. 소위 이 25명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 이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이야 이 그동안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도 또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1년 동안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재준 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2명의 의원만이 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면 네. 이번에는 이 권영진, 이상희 2명의 의원이 또 사과성명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쪽으로 특히 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 비판 입장에 함께 섰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좀 변화의 기류가 있다. 이 국민의힘 당 내부가
뭔가 이 변화하려고 한다. 네. 또는 이걸 변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오늘 권영진 의원이 인터뷰를 네.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국민의힘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우리 수사가 언급한 것처럼 이 권영진 의원이 탄핵 직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찾아가서 이 면회를 하고 지키고 섰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내놨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과 성명에 25명, 그런데 이 탄핵의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25명에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던 인원들까지 더하면, 적게 잡더라도 한 40명,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지금의 장동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앞으로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국민의힘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보면 이 경북 지역은 이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천 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국민의힘 내부 변화는 더 바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당입니다. 분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기준으로 분당할 가능성, 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네. 20명을 넘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넘으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경북에서도 바른정당의 사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가능성도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지방선거 전에 지도부가 교체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던 걸 보면 약 50명 정도의 의원들, 별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현 지도부가 조금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선거가 가까울수록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러지게 되고 공천에도 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짚을 수 있겠고요. 네. 이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 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좀 불리한 결과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선거를 앞두고 우리 경북 지역 특히 북부 지역은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자들이 다수 또 출마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주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지금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개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재판이 또 시작되면 이 과정이 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 또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제1야당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가 앞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담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요때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정치 상황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쭉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